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버님들도 여러분 오신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여느 때 설명회는 뭐 강당을 가득 채우고 굉장히 늘 몇백 명씩 학부모님을 모십니다만은 한정된 숫자밖에 그냥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모시지를 못하게 되었고, 또 예년 같으면은 이 시기에 재수설명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재수설명회를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하고요. 이미 모집이 다 끝나서 지금 애들 열심히 가르칠 때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직도 재수를 해야 되나, 또 어떤 방식의 그 재수를 한다면 수험 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아직 그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이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그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원생 학부모님들 중에도 우리 학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애들을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면서 설명을 요청하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뒤늦게 연예는 없던 그런 어떤 지금 3월 하순에 재수 설명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정보와 어떤 그런 안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시고 현명한 판단, 아직 결정을 못 내리셨다면 판단 내리시길 바라고요. 참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의 정말 그 모습도 참 안쓰럽고, 저도 늘 평생을 저는 강의를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강연하는 건 정말 없었던 일이고, 정말 서로의 모습이 정말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우리 부모님들도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은, 부모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들은 정말로 작년에 고3이었는데 그 학교 생활도 뭐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늘 그냥 막 그 공포감 속에서 그냥 뭔가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학교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이제는 재수를 하게 된다면 재수 생활 하면서도 마스크 쓰고 책상 간격 이렇게 뛰고 이렇게 그냥 부자연스럽게 생활을 해야 되니,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에 어떤 그런 수험생들의 역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세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볼 때마다 참 제가 그 재수생들 자주 봅니다만 참 안쓰럽고 애처로운데, 이제 한 가지 또 어떤 위안이 되는 요소는, 최근에 그 통계에 의하면요, 그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 위주로, 완전한 원격 수업은 아니고 이제 대면 수업을 일부분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제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여타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것도 너무 제약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등학교 생활에 제약이 많고 애들의 학습 과정에도 제약이 많기 때문에, 최근의 통계로 코로나로 진입하고 원격 수업 중심이 되면서 애들의 학력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는 그런 조사 발표가 있습니다. 애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 정말로 집중해서 뭔가 좀 공부를 하면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상대적으로 훨씬 더 다른 아이들이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수라는 게 아주 상당히 유리한 어떤 그런 선택이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이제 2022년도 대학 입시 제도,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간단히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재수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오랫동안의 아이들을 지도한 경험에서 나온 당부드릴 말씀 몇 가지만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할 거고, 두 번째가 우리 학원의 이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원장님이 좀 다른 자료를 가지고 거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수원 메가스터디 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실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나눠드린 자료 중에 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학원이 오랫동안 이렇게 만들어 온
아주 그 형식적인 어떤 그런 관리 시스템입니다. 관리 요소들. 물론 이런 것도 어느 학원에 못지않은 강력한 어떤 관리 시스템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원장으로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이 관리 시스템을 능가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 학원에는 있다는 거, 이거를 정말 특히 재원생 학부모님들에게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아이들을 대하는 진정성,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서포트하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 자식과 같은 심정으로, 동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자세.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은 우리 학원을 거쳐간 재수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원메가 스타일은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절대로 형식적으로 아이들 대하지 않습니다.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아이들의 힘든 걸 듣고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하나하나를 손을 잡고 이끌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내부의 직원과 모든 어떤 그런 우리 회사에 한 100명이 넘는 어떤 그런 임직원들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그런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고, 제가 선두에 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끌어 갑니다. 그런 걸 설명은 드리지는 못하고 명문화되어서 제시하지는 못합니다만, 우리들의 가장 강점과 우리들의 가장 큰 경쟁력은 그 부분에 있고, 아이들을 위하는 진정한 태도에 있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다른 학원의 그 우위를 뺏기지 않고 수원에서 독점적인 어떤 그런 위치와 어떤 그런 지배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어왔고, 수많은 아이들을 염원하는 대학에 보낸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제가 자부합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애들이 조금씩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에 못지않은 이제 우리 어떤 형식적인 관리 시스템, 이 부분은 우리 부원장님이 좀 설명을 하실 거니까 나중에 좀 들어주시고요. 저는 일부에서 그 입시 2002년 입시 제도, 시간 많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집입니다. 저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요. 예, 핑크색. 4페이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 자료집 상세히 분석하고 설명하려면 시간이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1시간만 할 거거든요. 부원장님 뒤에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점만 할 겁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올해 입시에서 중요한 거, 모집 인원 변화에 주목하자. 수험생 수는 재학생은 비슷하고 재수생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재수생이 실제로 감소할 건지 그건 아직은 잘 모르는 거고, 지금 올해는 워낙 반수생이 또 많을 것 같아서 학원에 나오는 재수생 숫자로는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재수 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애들도 너무 많아서, 올해는 특히 코로나란 변수 때문에 작년에 입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애들이 많아서 예측하지 못한 재수생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 4페이지 아래쪽에 도표 2개를 보시면 출생한 아이들의 숫자가 작년 고3, 올해 고3, 작년 고3과 올해 고3은 비슷합니다만, 올해 고3이 되는 예비 고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입시생입니다. 올해 지금 3학년이 되는 애들이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입시는 항상 대학에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연도를 말하기 때문에 2022년 입시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2021년 입시생이었죠. 이제 올해 대학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2022년 입시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2021년 입시생과 2022년 입시생, 거기에 출생 애들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2020년생에서 2021년생으로는 애들이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능 응시생 숫자를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그 응시 숫자에서 계속 그 네모칸이 작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되시죠. 구체적인 숫자는 뭐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인원 변화에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2022년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대학에 가는 2022년 입시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인원 변화가 가져오는 특징은 첫째, 그동안에 계속 그래왔고 현재도 뭐 그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수험생이 감소한다. 수험생이 감소하면서 경쟁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애들이 주니까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가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그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고 하는 건 무슨 뭐 서울대 가기가 쉬워졌다, 연대 가기가 쉬워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냥 전체 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는요, 이게 어느 정도로 쉬워졌냐면요,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 시험을 보는 애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학 정원은 4년제 대학, 전문대 말고 4년제 대학의 정원이 3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 대 대학 신입생 숫자,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숫자가 1.1대 1, 1.15대 1,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이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대학을 가는 거는 지금은 뭐 원서만 내면 받아주는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대학들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죠. 신입생 숫자가 줄어서. 그러니까 수험생 감소와 경쟁률 하락으로 대학 가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그런데 이제 아무 대학이나 염두에 두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인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나 수험생 감소로 대학 가기는 쉬워졌지만 그러나 인서울은 쉽지 않다. 인서울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뭐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데 이런 대학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알아주는, 그래 이제 부모님들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런 대학들이 되겠죠. 스카이, 보통 이제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서성한이. 중경외시, 동건홍수. 물론 이제 9개 대학, 뭐 12개 대학, 15개 대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인서울이라고 할 때는 이런 정도를 얘기하고요. 이런 정도의 선이 어떤 선이냐면은 한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 선까지가 4만 명인데 수능 응시생이 4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10% 정도 됩니다. 전체 수험생의 10%. 상당히 적은 숫자죠.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10%. 그러니까 이 10%라는 게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10%가 어떤 숫자냐면요, 10%가 우리가 그 수능이라든가 내신에서 1등급이 4%거든요. 2등급은 알고 계실 텐데 11%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대학들의 평균적으로 진입을 하려면은 수능이라든가 내신이 평균적으로 2등급 정도 되어야 됩니다. 2등급 수준이 되어야만 이 대학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 11%까지이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이 2등급 정도의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뭐 지금 내신은 끝났으니까, 재수에 들어가면 내신은 끝났으니까 수능이 이제 이 정도 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학 정도로 가려면은. 물론 이제 과라든가 계열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어떤 그 특성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인원 변화와 관련된 건 크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대학 가기가 쉬워졌지만 인서울은 쉽지 않다. 5페이지에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이 확대되었다. 거기는 밑줄 하나 칠까요?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이 확대되었다.
이제 올해부터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죠. 이거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사회가 겪었던 아주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내홍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복잡했던 사건들, 특히 조국 장관 사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국 씨의 자녀가 이제 부산대 의전이라든가 뭐 고대 이렇게 입학하는 과정이 좀 불투명하고 뭐 이제 법원에서도 아마 그게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많다. 최근에 그런 어떤 판결을 내린 것 같고 뭐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대학 가는 과정이라든가 무슨 의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렇게 뭔가 불투명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어떤 이의 제기와 분노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서 당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 제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센서스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이래서 결국은 교과부에서 선택을 한 게 뭐냐면은 모호한 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논술전형이라든가 뭔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학부모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 점수화되어야만, 계량화되어야만, 명확한 수치로 1등, 2등, 3등, 4등 컷 어디까지 이렇게 따져야만 그 결과에 승복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 문화의 특성이기도 하고 많은 어떤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형 요소들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점수를 가지고 경쟁하는 방식의 비중을 훨씬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입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그동안에 크게 4개 트랙이 있었는데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가지고 대학 가는 겁니다. 본래부터 이제 여기는 제일 문이 크죠. 대학에 가는 어떤 문이 제일 큰 문이고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학사정관 전형, 상위권 대학들이 아주 좋아하는 전형이죠. 서울대는 지금도 거의 뭐 80% 정도를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상위권 대학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이거는 모호하죠. 성적 기준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계량화되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수시에는 이렇게 이제 큰 틀에 4가지가 있고 정시는 이제 이거는 뭐 하나뿐이죠. 정시에서도 조금 특기자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비중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조국 사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엄청난 사회적인 어떤 분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입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수능 중심 전형은 이거는 수능 점수 가지고 경쟁하는 거니까 아주 막 깔끔하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숫자를 늘렸습니다. 옛날보다도 계속 이제 숫자를 늘려가지고 계속 늘려가는 중이고 24년까지 전체 40%를 인원으로 뽑는 걸로.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뽑는 건데 안 그래도 이거는 제일 큰 문이었습니다만 전체 대학 입학생의 40몇 프로를 이 전형에서 뽑았는데 이것도 계속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점수거든요. 내신 점수 가지고 뽑는 거니까. 이것도 뭐 누가 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내신 성적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 대학에서 내신 성적 산출하는 공식으로 쫙 해서 점수가 나오거든요. 계량화로 뽑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른 무슨 뭐 봉사활동이 어떻고 뭐 학교 활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전부 내신 점수로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개는 방식을 늘리고 대학들이 좋아하는 우리 조국 씨의 딸이 이제 뭐 입학한 어떤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의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것들은 비중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논술도 줄였고 이것도 모호하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채점 이런 것들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줄였고 특기자는 이거는 뭐 계속 줄이고 있으니까 거의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와 수능 중심 전형 점수로 하는 이 2개의 전형 방식이 거의 대학 입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 지금 아이들은 여기 오신 부모님의 자녀들은 지금 고등학교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과 학생부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첨가할 내용이라든가 바꿀 내용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은 다 끝나버렸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상을 받아가지고 뭐 가산점 얻어가지고 뭘 하거나, 학교에서 무슨 서클 활동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거나, 뭐 스님들에게 뭐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학생부에 어떤 그런 무슨 뭐 세특이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어떤 평가를 집어넣게 만들고, 이런 거 불가능해. 다 끝나버린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점수 올리는 것밖에 없죠. 수능 점수 올리는 것과 학생부 교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신 성적을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부 교과는 이게 정말 오늘 이 머릿속에 담고 가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건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 방식이 아닙니다. 제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방식이 아니고요. 내신 성적은 일종의 보조자료고, 사실은 수시에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뽑는 전형입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학생부 교과라는 게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대학들은 학교 내신 성적이 그렇게 믿을 만한 아이의 학력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저 시골에 섬지방에 무슨 이상한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가 여기 용인외고에 중간 가는 애라든가 민족사관고에 중간 가는 애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다 한다고 대학들이. 과학고에서 중간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오면은 전교 1등 하는 애들보다 더 우수한 애들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 대해서,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을 뽑는 거는 대학은 어떻게든 피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랫동안의 추적 결과 대학에서의 학점이라든가 무슨 뭐 대학에서 어떤 그런 학문을 이수하는 능력과 이렇게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좋은 고등학교의 출신들은 내신 성적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에는 강력한 수능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우리 대학에 오려면 2등급 세 과목 이상, 세 과목 합의 5등급 이상, 1등급 2개, 이런 식으로 항상 조건을 붙여놓는다고. 그 조건을 통과를 못하면 내신이 1등급이 아니라 무슨 0.1등급이라 보지도 않아요. 그냥 서류 전형에 아예 빼버려 그냥.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애들이요, 의외로 놀랍게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시를 하는데 내신 성적이 아니라 이 수능 조건을 맞춰가지고 학생부 교과에 합격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꼭 명심하고 계셔야 돼. 4등급 내신을 가지고 의대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의대 내신 이렇게 배치표에 보면 의대는 무조건 다 1등급이야. 1.1, 1.2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왜 4등급을 가지고 가느냐? 대부분의 의대들은 1등급 3과목이라든가 1등급 4과목 조건을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1등급 3개나 4개 나오는 애들이 지방의대 이런 데 안 가려고 하거든요.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지원을 안 해. 그러면 지원자 숫자에서 뭔가 그 기본 조건에서 그 정도 되는 애, 1등급 3개나 4개 되는 애들이 없어버리면은, 내가 내신 4등급, 5등급을 가지고도 그 조건 안에 들면은 아무리 내신이 좋은 애들도 1등급 3개가 안 되면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신 4등급을 가지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능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여기 오신 부모님들의 자녀들도 학생부 교과에서 되지 못한 게, 교과 전형에서 합격하지 못한 게 이유가 내신 성적이 불리해서였기도 했지만 조건이 안 되어서, 기본 조건이 안 되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수능 점심 전형, 이게 한 50% 가까이 되고 이게 한 30%가 넘으니까 올해 입시에서 80% 가까이 되는데, 50%가 넘지는 않고 50% 가까이 되니까 80% 정도가 되는데, 다른 전형들 다 합쳐봐야 1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절대적인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수능 점수를 가지고 가는 거고, 이거는 수능 조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은 수능이다. 그래서 수능 공부가 재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논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무조건 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수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점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학생부 교과와 그 다음에 수능 중심 전형, 여기에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2022년 입시에서도 커졌고 앞으로는 더욱 커질 거라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조국 사태 여파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전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냥 자료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자료일 뿐이에요. 거기 5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교과 수능 전형이 확대되었다. 이제 그 교과라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수능 전형은 정시의 전형입니다. 정시의 수능 전형이 확대되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거기 두 줄, 제목 두 줄 아래에 밑줄 하나 쳐두죠. 전년 대비해서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늘었고 정시 전형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 5.1% 증가했다는 점이다.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그 5페이지의 중요한 말이 제일 끝에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수능 중심으로 입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강점이 있는 재수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대입 환경이 마련되었다. 5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제일 마지막 줄에 밑줄 하나 치세요. 제일 마지막에 수능에 강점이 있는 재수생들에게 아주 유리한 대입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 6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학생부 교과와 그 수능 정시의 수능 전형이 인원이 얼마나 늘었나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얼마나가 늘었다. 수능은 얼마가 늘었다. 그 도표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이 얼마나 줄었는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도표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6페이지 중간 부분 그 제목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최저 학력 기준 나오고 있습니다. 밑줄 하나 치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학교 추천이 있고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라는 거. 오른쪽에 보면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나와 있습니다. 표에. 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시에 있는 수능 전형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밑줄 하나 쫙 쳐주세요. 7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시에서 수능 전형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경쟁률과 합격선에 큰 변화가 있다. 이건 아까 제가 인구 변화에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1번에 보면 정시에서 수능 전형의 경쟁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왜?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던 애들이 옛날에는 10명이었는데 지금은 9명, 8명 전체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 그러니까 경쟁률이 하락하니까 커트라인도 떨어지고 대학 가기가 쉬워져. 그래서 수험생 숫자 감소. 그러니까 수능 전형의 경쟁률이 하락하는 이유입니다. 수험생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 뽑는 문을 넓혀 놓았어. 정시 모집의 인원 확대. 이 점수를 가지고 애들을 뽑는 방식.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이런 모호한 제도가 아니라 수능 점수를 가지고 애들을 뽑는 정시 모집에서 인원을 확대시켰고 수험생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수능을 가지고 경쟁하는 정시 모집에서의 전형은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밑에 보면은 도표를 보면은 스카이, 서성한이, 중앙대, 경희대 이런 중심으로 9개 대학의 전형별 경쟁률 변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우리 아이들에게 관련된 건 수능 전형이니까 수능 전형을 한번 볼까요? 수능 전형을 보면 그 9개 대학 기준으로 상위권 대학입니다만 어쨌든 나머지 대학들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니까 20년도에 전체 5.1대의 경쟁률에서 그 2021년도 입시에서 4.49 그리고 올해 입시 2022년 입시에서는 재수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입시를 하고 나면 놀랍게도 2년 전에 5.1대 경쟁률에서 3.2의 경쟁률로 줄어들게 진짜 놀랍게 줄어드는 거죠. 경쟁률이 팍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은 더 넓혀놓고 애들은 더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지금은요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갈 가능성이 참 많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 그 유리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도 참고로 그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 문을 넓혀 놓았기 때문에 문이 커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5페이지에 보면 최종적으로 올해 입시에서요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에 가는 모든 계열과 학과는
커트라인이 전부 떨어질 겁니다. 그 15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수능 전형의 합격선은 수능 전형 선발 인원이 확대되고 수능 시험을 보는 애들의 숫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수능 전형의 합격선은 더욱 하락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21학년도에 경희대라든가 서울시립대를 갈 정도의 점수를 가졌으면은 22학년도에는 상대적으로 한양대 정도의, 그러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라인을 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이런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게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변경되는 수능.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최초로 적용되는 건데, 작년에 그 고3 때는 몰랐던 건데 이번 입시에서 이제 최초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올해 수능 시험에서부터는 놀랍게도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생깁니다. 국어에 공통 75점, 그 다음 선택 25점, 수학에서도 가와 나 옛날처럼 이과석, 문과석 이런 개념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냥 모두가 같이 보는 공통 75점과 내가 선택하는 25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제일 위에 도표를 보면은요, 국어와 수학이 도표의 제일 왼쪽입니다. 국어와 수학 과목이 옛날처럼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내용의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공통 부분이 있고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 그거를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치시죠. 가운데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 이거는 오늘 확실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 그래서 그 밑에가 핵심이야. 잘하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별표시 하나 쳐주세요.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자, 저 보시고요. 국어에서 선택을 하는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수학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확통, 기하, 미적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야,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까? 다른 애들보다도 뭔가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을까? 난이도가 어떤 것이 더 쉬울까? 이런 생각 하나도 할 필요 없어. 난이도는 전부 똑같이 맞춰. 왜냐하면 어떤 선택이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정을 통해서 전부 똑같은 분포가 되도록 점수 구조를 전부 바꿔버려. 그렇기 때문에 과목 간의 유불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만 남느냐? 내가 쉬운 과목을 보냐 어려운 과목을 보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잘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점수를 많이 다른 애들보다 많이 얻을 수 있는 과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에서 내가 뭘 선택해 가지고 유리하다 불리하다, 무슨 뭐 기하보다도 미적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무슨 뭐 미적보다도 뭐 문과생들이 많이 보는 확통이 쉬우니까 유리하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전부 보정을 해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분포와 어떤 그런 점수 이렇게 그 집단 간의 어떤 그런 인원 분포 이런 것들을 전부 동일하게 전부 고쳐버려. 동일하게 고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복잡한 내용이어서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수학적으로 너무너무 복잡해. 제가 그거 좀 이해해 보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를 봤는데 수학 공식만 한 페이지 정도 돼요. 그 점수 보정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우리 부모님들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똑같은 집단으로 만든다는 거,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 16페이지 아래쪽에 표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표. 자, 아래쪽에 표를 보면 국어는 2021년 수능, 작년 수능에서는 독서, 문학, 화작, 언어를 전부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2022년 수능, 이제 올해 보게 될 수능입니다. 2022년 입시생들이 볼 수능은 거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공통 독서와 문학 75%, 그 다음에 선택 25%, 화작과 언어 매체 중 택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는 국어 천재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볼 거야 받아주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수학 똑같습니다. 2021년 수능에서는 문과생과 이과생은 전부 똑같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영역이 딱 나뉘어져서. 2022년 수능에서는 문이과가 없습니다. 문이과가 없어요. 모든 문과생이든 모든 이과생이든 전부 공통적 75점을 보고 수원 수투를 보고 선택해서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25점 배점으로.
나는 수학 천재이기 때문에 3개 다 볼 거야. 혹은 그 중에 2개 볼 거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점짜리 하나, 선택 하나와 공통 75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탐, 과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큰 변화죠. 작년 수능까지는, 작년에 우리 고3 아이들이 보았던,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이 보았던 수능까지는 이과생은 과탐 2개, 문과생은 사탐 2개였습니다. 그거 없어졌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부터는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과생이라도 사탐 볼 수 있고 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탐은 자유롭게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밑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사과탐 오른쪽에 보면은 문과 이과 구분이 폐지되고,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일반계는 사회, 과학, 계열 구분 없이, 문과, 이과, 계열 구분 없이 택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과생들도 사탐 볼 수 있고, 문과생들도 과탐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2개를 선택한다. 과목은 동일합니다.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면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5점의 부분이 내가 난이도에 따라서 유분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오른쪽에 저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울 위에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무게가 달린 게 수학에서 아마 이제 수학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국어는 2개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확통을 선택하든 미적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간에 그 3개 집단의 분포가 완전 동일해지도록,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정하는 겁니다. 이 75점 원점수의 저 왼쪽에 그것과 맞춰가지고 공통과목 선택에 맞춰가지고 똑같은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오른쪽에 원점수를 조정해버리는 거예요. 원점수 자체를 뜯어 고쳐요. 그러니까 유불리가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저울이 잘 보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똑같은 무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똑같이 뭔가 유불리가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걸 합산해 가지고 표준 점수 선출을 한다라는 거. 그 밑에 그와 관련된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하여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하는 표준화를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수학적인 어떤 그런 가공을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은 아실 필요 없고, 어쨌든 난이도에 따른 유분리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줄 하나 치세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분리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분리가 적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거기 밑줄 하나 쳐주시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표시했던 내가 점수를 남들보다 더 잘 얻을 수 있는 과목을 얻는 게 중요하다. 참고로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아이들의 경향을 보면은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보다는 화작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화작 선택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화작이 좀 쉽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기와 쓰기이기 때문에 좀 쉽고,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거든요. 문법이 까다로우니까 애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가 분리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학도 대체적으로 이제 문과 애들은 뭐 확통을 보고 이과 애들은 미적을 많이 합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내가 미적보다도 기하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는 나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기하를 선택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유불리는 없다. 그 다음 중요한 내용 또 하나 나오네. 그 밖에 밑줄 하나 치죠.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수능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건 참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건데, 이거를 EBS 연계 비율을 그동안에 너무 이게 높였다가 문제가 많아지니까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50%로 줄인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이라든가, 물론 이제 EBS 교재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상당수의 지문과 문제 패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EBS 연계 교재 그 밑에 하나 필기해 두시죠. 수험 생활을 할 때 EBS 연계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적으로 EBS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은 EBS 연계 교재 플러스 어떻게 보면 이만큼 중요하거나 더 중요한 게 기출문제집. 이게 수능이라는 게 이제는 문제 은행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수능에서
수능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출제되었던 실제 수능 문제라든가 6평 문제, 9평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형되어 가지고 각도를 달리하거나 수치를 달리해 가지고 반복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지금 수능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었나? 20년이 넘었나?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수능의 가장 좋은 학습서가 기출문제집입니다.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어. 어떤 패턴의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참 중요하고요. EBS 연계교재 플러스 기출문제 플러스 기초개념서, 교과서를 비롯한 기초개념서,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데 중요하다. 그 밑에 아주 중요한, 그 다음 단락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사탐과 탐의 선택에도 아무 제약이 없고, 이과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사탐 볼 수도 있고, 무슨 반대로 문과 학생들이 과탐을 볼 수도 있는데, 일부 의대라든가 일부 상위권 이과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과탐 2개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의 선택에서 확통을 보면 안 됩니다. 미적을 봐야 됩니다. 기하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습니다. 이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점수를 유리하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대학의 입시 조건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수능 선택 과목의 경우 수능 인문계열은 특별한 지정력이 없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반면 인문계열은 거의 선택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밑줄 하나 치세요. 자연계열은 의대 및 최고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학 영역에서 확통은 안 된다. 미적과 기하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기하만 선택이 가능하고 탐구도 사탐은 안 된다. 과학에서 두 개를 해야 된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가령 화학과 생물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딱 해놓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시와 관련된 큰 틀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중요한 얘기를 21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형식적인 입시 제도가 어떻고 입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아실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죠. 재수 성공 전략입니다. 뒤에 자료는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집 가지고 할 거 아니고 제 경험에서 나온 아주 핵심적인 내용 너댓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재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일단은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뭐냐면은 옛날에 여기 아마 우리 부모님도 어머니 아버님들도 꽤 재수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냥 단번에 대학 가셨나? 재수들 하시지 않았을까? 옛날에는요 사실 재수를 하면은 성적이 오르거나 대학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성적이 오를 어떤 그런 가능성이 크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비슷비슷 큰 차이 없었어.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어. 지금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제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재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성적이 무조건 올라. 제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 무조건 올라. 이거는 통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통계로. 그냥 우리 학원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어떤 그런 명망 있는 학원들은요. 구조가 고3 고등학생들은 생활기록부 정리, 내신 대비 어쩌고 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넘어서 너무 복잡해. 수시 원서 쓰고 어쩌고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고등학생들이 집중해가지고 무슨 공부를 못해. 항상 어수선해 학교 생활이. 그런데 재수생들은 오로지 하루에 10몇 시간씩 집중해가지고 수능 공부만 반복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능도 콘텐츠가 EBS 연계교재, 그 다음에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는 기출문제 패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중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수생들은 성적이 아주 정말 한심하게 나태한 학생들 외에는 성적이 다 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옛날의 재수생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히 해도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컨텐츠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리했어. 그렇게 성적 올리기가 힘들었어. 지금은 EBS 연계교재, 기출문제 이렇게 딱 뭔가 컨텐츠가 정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적이 올라가요. 재수하면 성적이 오른다. 여기에 대해서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 확신이 필요하다. 자, 대부분의 괜찮은 학원들은요, 어떤 애들의 성적 하나, 둘, 몇 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재수생, 그 학원에서 재수시키는 애들의 평균적으로 수능에서 6등급 정도를 대부분 올립니다. 우리 학원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학원은 역대로 계속 그래왔고 다른 학원도 뭐 대성이든 뭐 메가스터디 다른 뭐 서초메가 뭐 다 비슷해요. 전부 다 뭐 청솔도 다 비슷하고 대부분 그 정도 올려. 우리 학원은요 작년에 들어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몇몇 애들이 아니라 평균 재수생들의 평균 7.8등급 올라갔어.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 전부 다 7.8등급 다 올렸다고. 과목 그 합쳐가지고 7.8등급. 그러니까 재수생들의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로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옛날 재수생들하고는 다르게 많이 만들어내고요. 제가 자랑스럽게 늘 얘기하는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재수한 학생이에요. 이선재라는 학생인데 이 옆에 있는 화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얘가요 고3 때 서울 시립대를 시험을 봐가지고 낙방했습니다. 시립대가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최고의 대학, 가장 점수가 높은 대학은 아니잖아. 서울대, 의대, 뭐 연대의대 이런 데 아니잖아요. 시립대를 떨어졌어. 재수했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재수했습니다. 뭐 1등급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입시라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우리 이 똑같은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여기서 내 정신교육 받고 여기 또 공부했다고. 시립대를 떨어지고요. 1년 동안 공부해서 수능 원점수로 퍼펙트 만점을 얻었어요. 믿어지십니까? 강남 대성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여기서 공부한 학생이에요. 수능 만점을 얻었다고. 물론 서울대도 합격하고 연대도 합격했죠. 수능을 다 맞았으니까 원점수로. 이 이선재에 들어가면 합격수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홈피에. 이선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때는 EBS 연계율이 높을 때야. 70% 이상이었을 때거든요. 이선재가 얘기했어요. 나는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모든 EBS 연계 교재를 5번 정확하게 정독했습니다. 이선재가 한 얘기야. EBS 교재를 정확하게 무슨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거 5번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정독했다고.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본 어떤 정독이란 개념은 무시무시하게 뭔가 자세히 들여다본 거였던 것 같아요. 5번을 아마 암기하듯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을 만점을 맞았어. 얘가.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거. 얘보다 이선재보다 더한 애도 있습니다. 한동수라는 애. 아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는 얘가 더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 한동수라는 애는 고등학교 때 뭐 공부하고는 담쌓고 살고 공부를 하거나 아주 뭐 전혀 모르는 철부지였고 군대까지 갔다 왔어. 그러니까 21살, 23살 되었겠죠. 군대 가서 보니까 내가 대학까지 아니면 인강무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공부하러 온 거야. 공부를 하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수능 성적표는 전부 7, 8, 9등급으로 깔았던 애야. 1년 동안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철은 좀 들은 모양이야. 1년 동안 공부해서요. 수능을 얼마를 올렸냐면 22등급을 올렸어요. 아니 수능을 22등급 올린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도대체 한 과목에 몇 등급씩을 올려야 22등급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요 사실은 얘뿐만이 아니라 우리 들어오면서 보세요. 작년 통계, 우리 그 몇 년 동안의 통계가 아니라 오로지 작년만 공부해가지고도 15등급, 16등급, 17등급, 13등급 이렇게 올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 다 가능하던 거라고. 지금은 콘텐츠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수생들이 성적을 올리고 우리 학원은 작년에 평균 7.8등급 올렸습니다. 많이 올린 건데
보통 학원들이 한 5등급에서 6등급 정도 올리는데 제가 애들한테 그러죠. 야, 이 자식아, 야, 이놈들아, 7.8등급은 모든 애들이 다 올리는 거야. 7.8등급 올리려고 재수해? 10몇 등급은 올려야지. 남들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다 7등급이나 8등급은 다 올리는데 그만큼 올려서 돼? 더 올려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평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수는 이런 거야. 사람이요, 어떤 때는 필요할 때는 몸을 던져야 돼. 너무 이렇게 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못할까 안 될까. 어떻게 이러고 재수를 한번 하려고 마음먹으면 화끈하게 몸을 던져버려야 된다고. 그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된다. 가능하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만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거를 자꾸 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재수의 틀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계시면 이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학원 광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라는 건 생각만큼 강인한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때때로 유혹에 휘말리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는데 19살, 20살 때 젊은 나이라는 건 수시로 세상의 욕망이라든가 이런 데 이끌리고 막 친구가 술 먹자고 꼬드기고 어디 가자고 하면 여기 자빠지고 저기 자빠지고 막 그냥 그 핸드폰 들여다보면 재밌는 거 천지고 시간 보낼 건 너무너무 많고 이게 내가 공부하겠다, 대학 가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재수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수생활에서 핵심이 뭐냐? 나를 강제로 묶어주는 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학원이야.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하기 참 힘들어요. 그거는 아주 대부분의 애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매니지하면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애도 있기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1%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1명, 2명. 그런 애들 아주 특수한 애들이야. 나머지 애들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일정한 틀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말은 그냥 멋지게 했지만 일정한 틀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일정한 틀이라는 게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나 정확한 예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학원에서 몇 년 전에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정태진이라는. 자, 이 예를 한번 보세요. 정태진이 고3 때 수능 성적입니다. 고3 때. 고3 때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42556이 나왔어. 42556. 고3 때 수능 성적입니다. 얘가요, 재수했습니다. 재수를 어떻게 했냐면 독학했어요. 얘가 상당히 집안도 어렵고 뭔가 그냥 그 재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학원비를 대줄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성격도 아주 독한 데가 있는 놈이야. 나중에 성적 올린 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약물고 한번 공부해보겠다. 집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피해 주지 않고 한번 내가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겠다. 재수했거든요. 독학했다고. 그냥 도서관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독학해가지고요.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3, 2, 4, 6, 4. 뭔 차이가 있어? 삼수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야. 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삼수. 수원 메가스터디에서 했습니다. 얘가 1년 이렇게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뭔가 인생을 바꾸려면 아버님 1년만 좀 밀어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은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딱 1년 공부했어요. 이게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렇게 바뀌었어. 1111.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공부하면은 막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은 아니야. 내가 아는 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뭔가 무너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무너지고 자세 무너지고 딴 생각하고
이게 옆에 눈을 불켜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 때 긴장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딴 애들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한 시간 지겨울 때마다 선생님들이 계속 농담하고 수업해주고 또 분위기 바뀌고 계속 상담하고 또 자습 시간에 이렇게 딴 애들과 함께 공부하다가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만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자기가 그거 다 해가지고 안 돼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은 평균적으로 이거는 통계로도 나오는 거야. 독학한 애들보다도 학원에서 공부한 애들의 성적 상승도가 월등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학원을 선택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틀 안에서 공부를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눈 비고 짜증내고 그냥 학원 가는 버스 타고 이렇게 와야만 공부가 되는 거야. 그냥 어떤 날은 혼자 그냥 하루는 열심히 하죠. 이틀은 열심히 하죠. 그러다가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독학하는 애들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냥 한 10시까지 자고 그냥 오늘은 좀 그렇게 하고 오늘은 그냥 친구 만나서 좀 기분 전환 좀 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공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수생활 시작하면서 평균 7등급 올리겠다. 수원 메가스터디가 하니까 7.8등급 올려준대더라. 올리자. 안 됩니다. 재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됩니다. 나는 재수생활의 목표가 충청권이나 대전권으로 가는 거야. 이런 사람 없겠죠. 설마. 아무리 낮춰 잡더라도 인서울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높게 잡아야 돼. 재수생활 할 때. 그리고 실천은 하루 이틀 1, 2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애들한테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꾸준하게 해야 돼. 꾸준하게. 꾸준해서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 꼭 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꾸준해서 핵심이 뭐냐 하면 욕심내지 말고 이런 겁니다. 공부해도요. 운동과 비슷하게 근육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근육이 필요해. 운동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내일부터 내가 제대로 운동 한번 해볼 거야 해가지고 미친 듯이 러닝하고 미친 듯이 덤벨하고 이러면 몸이 망가집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나태하게 생활하고 공부 안 했던 애들이 내가 정신교육 아주 애들에게 무섭게 시키는데 그 정신교육 받고 막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루 이틀 미친 듯이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빠지고 이런 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처음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려면 가벼운 10kg짜리 덤벨이 아니라 1kg나 2kg짜리 아령부터 시작해야 돼. 단번에 10km를 뛰는 게 아니라 한 500m, 1km 서서히 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공부도 똑같아. 시간은 충분해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수학 20문제 풀 거야. 뭐 영어 그냥 무슨 지문 10개를 읽을 거야. 기출문제 무슨 200문제 풀 거야. 이렇게 해봐야 안 된다고. 하루 이틀 하고 난 다음에 지쳐도 못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 인식이 생겨.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금씩 해야 돼. 조금씩. 영단어 10개만 외운다. 수학 5문제만 푼다. 괜찮아요. 조금만 목표를 세우고 제가 애들 스케줄 노트 관리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크게 잡지 마. 실천사항을 조금만 잡아.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 반드시. 그걸 수학 문제 5문제 풀고 영단어 10개를 외우는 걸 실행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할 수 있어. 내일은 몇 개 더 늘려볼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육을 조금씩 붙여가야 돼. 그래서 단번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장기 레이스니까 마라톤이니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해야 돼. 리듬을 잃지 말고 한 번 확 했다가 자빠지고 한 번 확 했다가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들이요 막 그냥 3, 4월 달에 미친 듯이 고3 때 그런 애들 많아요. 3, 4월 달에 미친 듯이 공부하고 한 번 성적표 결과 보고 좌절해가지고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해버린다. 그런 게 아니야. 성적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한두 달 막 한다고 성적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천사항의 그 내용을 줄이고 범위를 줄이고 근육을 조금씩 키워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사 출신이어서 강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별표시 3개 치겠습니다. 다른 거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것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재수를 해서 성적을 올리고 영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부모님들은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건과 여건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좋은 학원, 좋은 교재, 좋은 선생님, 좋은 참고서, 좋은 컨텐츠, 유능한 강사 이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사실은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전문가니까. 그런 거요, 애들 성적이 별로 영향 없어요. 강남 대성에서 공부를 하나, 수원 메가스타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 서초 메가스타에 대해서 공부하나 큰 차이 없다고. 큰 차이 없어. 여기서 성공하는 애들은 거기 가서도 성공하고 거기서 안 되는 애들은 여기서도 안 돼. 비슷하다고. 어떤 것이 성공을 시키는, 재수생활에 성공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여건이냐. 아이들 입장에서 쓰는 겁니다. 이거 저 부모님들이 반성을 싫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 입장에서요, 이런 거야.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학습 태도와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삶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 이거를 아이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요, 애가 철이 들어야 돼. 그러면 그 철이 들고 나면 제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정신교육 시킬 때 애들이 어떤 애들은 막 여기서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애들이 굉장히 진중해지고 태도가 달라져.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져.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참고서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교재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기 내면에 뭔가가 달라져야 돼. 우리 그 재수생 공간에 가면 재수생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경구가 있습니다만 그 경구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경구, 애들에게 늘 들려주는 그 격언 중에 경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선생님을 얘기하고 학원을 얘기하고 교재 얘기하는 애들 치고 성적 제대로 올리는 애들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까 얘기했던 이선재 이런 애들 제가 자습 시간에 많이 봤습니다만 남이 무슨 얘기하고 학원이 어떻고 이런 얘기 전혀 안 해. 혼자 그냥 책만 들여다보고 있어. 자기 집중력만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태도의 전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철이 들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도 제가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런 게 왜 중요한 건지. 제가 참 인상적으로 얘는 그냥 제가 이렇게 이름을 쓸게요. 김X윤이라고 여학생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공부했던 애예요. 고등학교 때 뭐 그렇게 그 공부 이렇게 별로 관심 없었나 봐요. 고3 때. 고3 때 성적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재수했는데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요. 철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지훈이네 집이 그렇게 크게 넉넉하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그 지훈이 어머님이요. 애들이 여기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밥을 먹을 때 그 어머님이 배식해주는 알바를 하셨어. 이 아줌마로 배식. 뭐 그냥 그게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기보다도 주부들이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할 수 있는 알바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애들한테는 좀 창피하겠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뭐 국도 주고 뭐 이렇게 배식해주는. 보통 애들 같으면은 아 엄마 쪽팔려 그런 짓 하지 마. 애들이 다 알면 나 진짜 학원 못 다녀 관둬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요 우리 지훈이는 달랐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성적을 얻었던 4.13348이니까 그렇게 싹 뭐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애라고 보기는 힘들었겠지만 걔가 이 날마다 재수생활하면서 국도 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저런 엄마를 보면서 이를 악물고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엄마에 대해서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는 거다. 나는 제대로 살아야 된다. 독한 결심을 한 거야.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 1년 동안 딱 재수해가지고 이 성적표를 만들었습니다. 연대 갔어요.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살, 20살 때는 저는 이런 걸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에너지를 어떤 애들이든 다 가지고 있어. 그 에너지가 다른 데로 분산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 에너지를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중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얘들의 내면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주 안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야단치는 겁니다. 야단치는 건 거의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어. 부모님들이 야단치는 거 애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야단을 쳐봐야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야단을 치지 마세요. 효과가 없다고. 도움이 안 돼, 그게. 특히 아버님들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술 한잔 드시고 오시가, 야, 나 성적표 가져와봐.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인생 끝장을 보자. 막 그러면서 그냥 구함 치고 봐가지고 이래봐야 아무것도 애 달라지지 않는다니까. 반발심만 더 생겨. 19살, 20살 된 애들은 말도 잘 안 들어요. 부모님 말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쉽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뭘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냐면요. 이 얘기 명심해 주세요. 아이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는 로봇가 아니다. 부모님들이 19살, 20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고 싶었습니까? 맨날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그러면 짜증만 났잖아. 딴짓하고 싶었잖아. 똑같아요, 지금 애들도. 인간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욕망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고 온갖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공부하는 기계처럼 되냐고. 거기서부터 애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야. 출발점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강요를 하니까 온갖 갈등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야단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너희 사촌 형은 서울대 갔는데 뭐 어쩌고, 너희 무슨 뭔 오빠는 뭐 어쩌고, 뭐 연대를 가서 뭐 어쩌고, 별로 도움 안 돼요. 특히 최악의 비교 말씀드리는데 아버님들 그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내가 옛날에 네 나이 때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야. 내가 네 나이 때는 공부해가지고 뭐 어쩌고 신문 돌리면서 가족을 다 먹여서 이런 얘기 해봐야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런 거 도움 안 됩니다. 야단 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아이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줘야 돼. 잘하고 있어. 뭘 하든 그냥 격려해. 무조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에너지가 생겨. 격려해줘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되든 안 되든 애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실수록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멋있는 얘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멋있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가장 간절하게 이 세상에서 바라는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는 모든 얘기는 전부 보약이야, 애한테는. 그러니까 멋있는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평범한 얘기하면서 오늘 학원생활 어땠냐? 엄마가 시장에 갔었는데 아빠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얘기를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라고. 애 마음을 자꾸 풀어줘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애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다음으로 지훈이 엄마의 예를 한번 보세요. 지훈이가 이 엄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걸 보면은 답이 약간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야단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헌신과 희생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아이가 그 모습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마 국도 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꾸 이름을 얘기하네. 공으로 쳐놓고. 아이고, 공으로 쳐놓고 이름을 말하고 있네. 하여튼 우리 이해가 국도 주는 엄마를 보면서 저렇게 엄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공부라고 강요하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사회생활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헌신하는 어떤 모습. 그럴 때 아이들이 스스로 감동을 하게 되고 아이들의 그 내면에 어떤 것들이 그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한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하는 얘기 안 해도 돼.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스스로 알아서. 그게 참 중요한 거야. 그 내면의 불이 지펴지도록 온갖
여러 가지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대화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도 좀 구사를 해보시고, 뭐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는 애가 들어온, 특히 아들들 애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식탁 위에 엄마가 엎드려서 울면은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일부러 엄마들이 울 수는 없는 거고, 또 우리 아이 잘 되게 하려고 엄마가 일부러 와서 배식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쉽지 않죠. 그냥 방식은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고 이런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헌신과 희생,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 메가스터디의 손주원 회장님이 저하고 뭐 가까운 그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주원 회장님이 교육 강연할 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손주원 회장님 그 형제 자매들이 아주 정말 사회적으로 다 우수하고 출세한 그런 사람들인데, 나도 뭐 그 형제간들을 잘 압니다만, 그 집안의 교육은 이랬대요. 시험 볼 때가 되면 학교 다닐 때, 그 손 회장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형제간들이 대부분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뭐 다 이렇게 이제 그 명문대학을 나오고 다 잘 되었는데, 시험 볼 때가 되면 할머니가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식사를 끊고 물만 마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가 잘 되기를 빌면서. 그러면 집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거야. 제일 큰 어른이 금식 기도를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심을 하게 되고, 어른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심하고, 그러면 애들은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도대체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이 분위기에서 할머님이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거죠. 공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그 자녀를 잘 되게 만든 원동력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지녀달라. 이제 뭐 그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만은, 나도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야단은 치지 말아 주십시오. 화내가지고는 그 부모님들 스트레스만 푸는 거지, 그 아이 잘 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죄수라는 것은 옛날과는 여건이 달라서 진짜로 그 내가 믿음을 가지고 몸을 던져서 하게 되면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의 어떤 그런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인연이 되어서 우리 학원에 맡겨주신다면 제가 그 얼핏 부모님들이 느끼셨을 이런 교육 철학과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애들이 이끌어갈 거라는 거, 그런 약속 드리면서 뒤에 우리 그 부원장님의 우리 학원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2부 강연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